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아침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기사가 상당히 많이 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려운 경제 기사를 알기 쉽게 쏙쏙 귀에 들어가도록 해설해 드리는 시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정리해 놓은 신문 기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을 2월 1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정책 면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정책, 실물 경제, 부동산, 금융, 산업, 증시,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뭐 물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책 면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뜬 신문, 뜬 가장 큰 기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선거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면에서는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2030 청년층의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가격 안정은 지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은 요원한데 그러나 추경 매수는 좀 신중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금융과 핀테크를 보면은 40년 만기 장기 모기지가 등장을 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년층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는 이런 장기 모기지가 필요합니다. 뭐 청년층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왔다고 갑자기 목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층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그 다운 페이먼트 자기가 이제 내일 한 10%나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장기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사고 집을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제도가 없었는지 제가 늘 궁금했는데 드디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이슈, 큰 그 핫 뉴스는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함으로써 약 55조 원의 그 가치를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자금을 한 1조 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빅뉴스가 떴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산업을 전망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산업도 대체로 지금 코로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산업들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거치면서 변화된 그런 산업 구조가 큰 변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도 큰 변화가 없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는 바로 새로운 뉴 노멀이 시작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업 쪽에서 산업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기의 배터리 소송이라고 하는 LG와 SK 배터리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도가 나왔고요. 증시는 현재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000에서 3,100 사이에 코스피 기준으로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 회복의 촉각을 건너셔오면서 가치주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자가 속속 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을 내달 하순에 지급하겠다. 3월 하순에 이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죠. 보궐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는데 이걸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지급한다. 그 내용이 이제 그전에 지금까지 선별과 보편을 같이 지급한다고 밀어붙였으나 사실상은 재정도 빠듯하고 또 시간도 빠듯해서 여당이 후퇴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어떤 면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런 선별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당은 또 미래를 못 버리고 보편 지원을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전 8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9번째 만에 그나마 체면을 좀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 이제 뭐 다음에 또 한다. 보편적 무상복지는 매표 행위다. 사실은 뭐 선별지역 재난지원금도 하필이면 보궐선거 전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매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 3차 지난 추경도 아직 절반도 못 쓰는 것이 수두룩한데 이것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때는 또 퍼주기 추경을 또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퍼주기 추경이 또 상당한 액수가 될 텐데 아마도 10조, 최소 10조 정도의 15조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채 발행에 불가피하고 금년 말에 나라빚이 1,000조에 국가 채무 기준으로 1,000조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 채무 1,000조국에 진입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바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이런 추세를 가면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수년 내에 재정 위기가 불가피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KDI의 부원장 얘기도 보편적 연구부원장이군요. 보편적 지원은 부적절하다. 특히 그 소득 감소가 없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따라다 줄피업 상가들이 약 하루에 1,500개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하루에 한 뭐 1,000개씩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리에 나가면 전부 식당, 음식점, 가게죠.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650만 명 정도 그리고 혼자 하는 자영업도 한 400만 개가 넘는 상황이라서 대체로 분석에 의하면 3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오면서 하루에 폐업하는 점포가 한 500개씩 정도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기에 1,100개,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1,500개인데 그전에는 여기는 이제 1분기에는 조금 200개는 증가했지만 한걸로 나오는데 대부분 한 하루에 몇백 개씩 사라지고 또 생기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 혼자 하는 자영업자 한 40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는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좀 구조조정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일본을 가도 그렇고 다른 데 가도 이렇게 거리거리에 자영업에 밤새도록 하는 데는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 당국이나 정책 당국은 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해서 자영업하시는 분 중에서 한 200~300만 명 정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영업 대책이에요. 언론 보도, 언론 징벌에 관한 보도, 언론육법이라고 해서 법이 6개나 제정되어 있는데 사실 보도까지도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시키겠다. 그냥 보도를 거의 그냥 정부 여당이 원하는 보도가 아니고는 보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명예훼손에 고발당하면 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의 현재 참 요즘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못돼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냥 뭐 작은 집안은 파탄이 되는 거죠. 엄청난 비용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무사령관 박찬주 대장인가요? 그분은 그냥 제발 좀 이제 소송이 뭐 지고 이고 지금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까지 있습니다. 좀 이게 큰 문제는 언론은 이렇게까지 사실 보도, 가짜 뉴스 근절한다고 하더니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보도도 명백한 팩트라도 명예훼손 때는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애매한 거거든요. 참 이거 그리고 언론사가 인제 위법 고의가 없다. 이러면서 인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완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제 고용 충격이 인제 가장 고용 충격이 컸었는데 작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니까 2030이
2030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고 부채가 특히 많이 증가했다 이게요. 부채 증가율이 20은 39세 이하, 30세 이하가 8.8%, 그다음에 39세 이하가 9.5% 증가해서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게 인제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죠. 이것이 인제 39세 이하가 8.8%고 30, 39가 9.5%, 그러니까 2030이 가장 빚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30이 인제 요즘 집을 산다고 연끌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연끌 대출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비투라고 그러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해서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그야말로 정말 절박한 심령에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위 계수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가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있는데 29세 이하의 진위 계수 악화가 더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이 가장 아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216만 명이 강제퇴직이 됐다. 비대면 자동화에 밀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으로 해서 비자발적 퇴직이 50% 급증을 해서 216만 명 강제퇴직을 했는데, 이제는 치킨집이나 주방까지도 로봇이 넘보고 있다. 왜냐면 임금비가 너무 비싸요. 임금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임금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좋죠. 전 세계 해외여행 가도 우리나라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도 드물죠. 유명 여행 관광지 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임금이 은행도 그렇고 또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은행 같은 거, 일본보다 높아진 지는 벌써 한 10년도 넘었고요.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로봇을 쓰게 됩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도 그런 중에 최저임금까지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 일자리도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공무원을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증원한 데가 외교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5만 명 정도 증가시켰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해고당한 사람이 2030이다. 2039에 그냥 쉰다는 청년이 7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어 노동시장을 계획하는 수밖에 없는데, 노동시장 계획하는 것은 또 반노조다. 그건 친노동이에요. 왜냐면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반노조, 우리나라 민노총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무슨 친기업적인 그런 인상을 준다. 그래서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것이, 기업이 2천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해봤자 한 200만 명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런 2천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를 하면은 더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유권자가 오히려 돌아선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세금 알바 말고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공공 일자리 확대보다는 규제 푸는 게 100번 낫다, 이런 글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부동산에서 지난 이사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현금 청산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계속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월 4일 이후에 지금 어디가 재개발 지역인지 재건축 지역인지를 발표하지를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건축 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은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안 줘요. 안 주고 나중에 공시가로 현금 청산해 주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아니, 재개발될 건지 재건축 될 건지를 알지도 못하고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선정됐다고 해서
됐는데 더구나 또 입주권도 안 주고 나중에 공시지가로 감정 가격으로 현금 청산하겠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되면 택지를 선납을 SH나 LH공사가 선납을 해서 가져가 버려요. 이게 뭐 정말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택지를 왜 가져갑니까? 왜 선납이라고 민간 개인의 재산을 가져갑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만연돼 가지고요. 뭐 기부 체납이다, 선납이다, 너무 만연돼 가지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강변을 또 해놓고 하고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반전세가 늘었다. 이게 세입자 부담만 늘은 거예요. 반전세라는 것은 전세가 있건데 한 5억이다 그러면 2, 3억만 전세를 주고 나머지는 월세를 환산해서 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2 하면은 말이죠. 4년간 세를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세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2 4년 동안은 5%씩밖에 올려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올려받다 보니까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반전세가 많이 늘어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대책은 그런 전세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실종되었다. 실종된 전세 대책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또 기부 체납 얘기가 나왔습니다. 압구정이나 목동 재건축은 압구정이 뭐 아파트가 벌써 40년도 넘은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건데요. 압구정, 목동도 한 40년 정도 되고. 근데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전체 토지 면적의 30%를 기부 체납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게 뭐 기부 체납은 이게 뭐 그냥 공짜로 기부하는 거죠. 정말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인의 재산권을 업수히 여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토지를 선납하라고 하질 않나. 또 기부 체납을 30%를 하라고 하질 않나. 정말 이게 그렇게 해서 인제 LH나 LC중견 돈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인제 한번 사업한다는 얘기죠. 토지를 받거나 기부 체납 받아 가지고 인제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한마디로 땅은 공유해야 된다.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발상의 차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헨리 조지의 망령, 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피케티의 망령 이런 것 때문에 그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뉴스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4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이 하반기에 나온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 참 이것도 또 제한적으로 그냥 뭐 모든 국민이 나이 들어서도 집 없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청년 신혼부부만 한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파퓰리즘이 곳곳에 그냥 뭐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꼭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청년 신혼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빌리면은 월 상환액이 98만 원, 99만 원 정도, 98만 9천 원 정도 될 거다. 그걸 40년 동안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제 돼서 3억 원 나중에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억 원 정도 빌리고 예컨대 뭐 한 1억 원 정도 자기 돈 보태야 한 4억 원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더 많이 빌리면 6억 원을 빌리면은 그보다 한 200만 원 정도에 갚아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1-2억 정도 자기 돈 보태서 집을 사면 되죠. 1-2억 그거를 인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운 페이먼트만 준비되면 바로 이렇게 장기 모기를 사고 집을 사거든요. 사고 그냥 자기 수입에서 그만큼 적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한 30년 정도 내지 40년 지나면 그 집이 자기 집이 되거든요. 그 자기 집이 되면은 인제 거의 퇴직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집이 남는 거죠. 집이 남으면 나중에 그 집을 팔아서 교회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영모기지를 해 가지고 여생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하고도 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 초반에 직장만 때문에 애를 먹는 법이 없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시내에 삽니다.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가 돼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인제 드디어 이거 저도 뭐 수차례 강조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세미나 때마다 발표했는데 드디어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굉장히 아침에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여러 인제 앞으로 그 뱅킹 앱을 조사해 보니까 디자인과 편의성이 승부를 갈랐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인제 왜냐하면 오픈 뱅킹이라고 그래서 어느 한 금융회사의 앱에 들어가서 다른 은행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의 앱이 가장 편리하고 디자인을 잘한 앱이 그 은행에 앞으로 많은 고객을 흡수하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캐피털원이라는 은행을 갔어요. 인터넷 은행인데요. 그 인터넷 은행 캐피털원은 캘리포니아 한국보다 더 땅이 넓은데 점포 하나 없는 본점만 갖고 있어요. 전부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바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고객을 하느냐. 고객이 이제는 굉장히 고객 접점에서의 편의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러기 위해서 실험하는 장소를 봤는데 이렇게 인제 유리로 된 창이 있고 그 안에 고객들이 몇 사람은 이제 선발해서 들어가 있고요. 앱을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가장 고객의 눈동자가 탁 띈다든지 반응을 잘 보이는 그 앱을 선정을 해요. 미국은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앱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다른 데로 가 버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냥 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참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앞으로 그것이 은행의 승패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이 모바일 뱅킹 시대에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산업 시대에는 그 플랫폼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제 이 더구나 또 데이터를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그래서 나의 데이터, 나와 관련된 데이터, 내가 사실은 신용도가 얼마인지 또 무슨 데이터인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내 여러 가지 금융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요.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짜 주는 데가 어디냐, 또 그것도 인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에서 기존 대출금리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연 20% 까지 2021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인하한다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언필진 금리를 인하하면은 대출자에게 괜히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신용도가 중신용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지만은 은행에서 20%가 되면은 20% 금리를 받고는 그 계층이 부실 비율이 높아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20%가 받고는 도저히 안 되는 계층이 있어요. 저신용 계층이죠. 그런 경우는 인제 돈을 못 갚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25%나 30%를 받아야만이 금융에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계층은 법정으로 20%를 해 버리면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불법 사채로 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30% 정도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 사이에 20에서 30% 그 사이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 100%가 넘는 불법 대출금리를 쓰면서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인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낮추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어 그런 수많은 저신용자들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로 지금 현재 24% 인데 20%로 인하하면 아마 최소 50만 명 이상의 빈곤층 추락,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벌써 인제 학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한데도 뭐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또 한 가지 대부업체는 법정 제도권 금융이에요. 불법 사채하고는 달라요. 불법 사채를 쓰는 데는 또 이제 불법 사채가 있고요. 뭐 근데 일수 같은 거 등등 많이 있고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편입됐지만은 돈을 조달할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채권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이금융권에서 빌렸거든요. 이금융권이 금리가 보통 20% 이상 높기 때문에 벌써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달금리가 높으니까 대출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 같다. 그것도 다는 아니고 우수 대부업체에 관해서 하반기에 이런 규제를 완화할 것 같다는 아주 반가운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업체를 이제 이금융권, 대개 금융을 이용하는 신용계층이 1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중상위 신용 등급이에요. 그리고 인제 이 중하위권, 중하위는 대개 이금융권으로 갑니다. 이금융권은 금리가 대체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저신용 계층은 대부업체로 갑니다. 그럼 대부업체가 자금 조달 자체를 이금융권에서 하고 또 하위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 여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조달 금리를 좀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게 하면 은행에서 하면 한 뭐 어 한 4~5% 할 수가 있으니까 조달 금리가 그만큼 비용이 낮아지면은 더 많은 저신용층에게도 낮은 금리로 한 2~3%의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 뭐 그다음에 인제 이번에 인제 드디어 산업에서 이번에 쿠팡이 인제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을 아마 3월 달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년 사이 매출이 7조에서 13조 원으로 뛰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가 알리바바 이후에 저널에 보도한 거 보면 최대 IPO가 될 거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김범석 의장인데요. 만으로 43살입니다. 아주 젊은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쿠팡을 2010년에 창립해 가지고 오늘의 매출 13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4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 뉴욕 상장이 될 거다. 쿠팡의 K커머스에 무조건 K예요 그냥 K. 커머스에 새 역사를 썼다. 그건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이 쿠팡 11년 만에 2010년이니까 11년 만이고 11년 만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55조 원의 상장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는 거죠.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가 관여만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 냈습니다. 누적 적자가 한 4조 원 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아마 상당히 많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5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상장하는데 자금 조달마다 1조 원이 넘을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1조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또 많이 확장하는데 이 쿠팡이 가장 우리가 유명했던 것이 아마 로켓 배송일 거예요, 로켓 배송. 로켓처럼 빠르게 하루 만에 그 전날 저녁에 주문하면은 새벽 7시 전에 집에 배송시킨다는 얘기죠. 이 로켓 배송으로 인제 이렇게 큰 겁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컸는데 이것이 로켓 배송 여기 로켓 배송이죠. 쿠팡 로켓 배송. 그 "해외 사업을 더 확장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로켓 배송이 이게 어느 정도니 55조에 공룡이 되면 어느 정도 큰가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이나 대한통운 이 정도입니다. 불과 3조 4조 정도 되는데 그 기업 가치의 거의 10 배가 넘는 쿠팡 회사가 되는 거예요. 11년 만에. 전통의 이런 회사를 제치고 이런 회사보다 10 배가 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인제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얘기가 "한국판 아마존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처음에는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파는 중고 서적을 파는 데서 출발했거든. 중고 서적을 파는 플랫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아마존이 점점 커지면서 물건을 인제 배송하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이 내건 게 로켓 배송하고 비슷해요. 아마존이 처음에 내걸은 주장이 "전 세계를 1일 배송권으로 하겠다." 불가능한 얘기를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마존을 작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를 방문하고 거기 있는 간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 1일 배송권이라는 목표는 갖고 있지만 아주 먼 데는 2일 이내는 배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마존 인제 쪼끔 플러스라고 그래서 쪼끔 요금을 더 내면은 전 세계를 1일 또는 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아마존은 이제 어 아마존도 한 10 년쯤 됐을 겁니다, 창업한 지요. 이번에 인제 그 창업자가 물러났죠. 물러나고 인제
다음 차원점 있는 겁니다. 가장 아마존이 지금 전성기에 물러나서 그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마존이 이제 계속 오랫도록 하다 보니까 아마존은 이제 단순한 배송 회사가 아니고 빅데이터 회사라고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 근데 한국 서울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로. 그 빅데이터를 다 알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인천공항 근처에 물류단지에 배송센터에 물건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미 빅데이터 회사고요. 또 최근에 나아가서 이제 아마존이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그래서 AWS라고 그러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저장하고 쓸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가 또 굉장히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세계 뭐 넘버 원, 투를 클라우드 산업의 원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인제 그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금융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이 물건을 쓰고 남은 사람은 돈을 자산을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마존에 물건 사러 들어가면 제가 그날도 들어갔는데 돈이 없이 들어가면 그냥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없이 그냥 신원 확인만 하고 들어가면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나한테 돈이 대출이 되고 나중에 그 갚는 식이 되고요. 정말로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혁명, 그다음에 빅데이터 혁명, 금융의 혁명을 기록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는데 직원들도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직원들도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에서 가장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됐거든요. 작년에 이 코로나 때도 더 코로나는 이제 비대면 회사니까 더 성장해 가지고 작년에만 3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을 미국 뉴욕 월가에서는 '한국판 아마존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이라고 미국, 중국의 알리바바가 바로 그런 회사죠.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를 출발해 가지고 이커머스 출발했죠. 출발해서 지금 알리바바가 그 이커머스 하는데 필요한 돈도 어 빌려주고 자산 관리해 주고 그거 전부 다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이번에 인제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됐던 그 엔터그룹, 알리바바 안에 엔터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엔터가 엔터그룹이 있는데 엔터파이낸셜이라고 엔터파이낸셜 그룹인데 그 지주회사 그 밑에 인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 다 하고 있거든요. 자산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머스 하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돼서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고 남은 돈은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인제 앞으로 제가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 쿠팡도 아마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 플랫폼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돈도 빌려주고 금융도 하고 또 물건도 배송도 요청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배송에 이 가장 이 플랫폼이 고객이 편리하게끔 되는 거. 요즘 그래도 고객 접점이라고 고객이 접하는 이때 얼마나 고객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만드느냐가 가장 플랫폼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인제 락인 전략이라고 그래서 락인을 한 번 쓰면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쿠팡의 전략은 한 번 쓰면은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매출이 13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갔을까? 인제 이런 얘기인데 국내에서 우선 취업받기 어렵다. 우선 국내 증시는 적자가 나면 받아주질 않아요. 상장을 안 받아줘요. 근데 미국은 뉴욕 증시는 적자가 지금 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이 이게 1호 유니콘 기업인데요. 1호 유니콘 기업 유니콘이 뭐냐면 자산 가치 1조 원이죠. 1조 원, 10억 달러 되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1호 벤처 유니콘이에요. 근데 그것이 국내 상장 안 하고 미국 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차등 의결권이에요. 김범수 의장한테 주당 한 주에 29배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주만 있으면 58% 의결권 행사니까 언제나 과반수가 넘잖아요, 두 주만 있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러면 기업을 뭐 친기업이 아니냐, 아니 무슨 친기업이, 내가 약간 좌파적인 입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교수들, 뭐 같은 경제학과 교수들 얘기해 보면 걸핏하면 뭐 "그럼 친기업 아니야?" 친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대화가 단절이에요. 토론이 끝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친기업 그러면 그냥 토론이 단절이에요. 근데 기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기업이 인제 뭐 한 이 1억이나 2억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시다. 근데 기업이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면 돈을 벌어서 확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돈을 인제 출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출자 받으면은 처음에 2억 정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출자 받으면 내 비율은 자꾸 적어져요. 그럼 내 의결권은 자꾸 적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경영권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을 안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다 조만조만한 이유가 그게, 한국의 뭐 중소기업들이 뭐 고용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90%를 차지한다. 다 기업을 안 키워서 그래요. 안 키워야 혜택은 많이 받고 의결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을 자꾸 키우려면 인제 자금을 유치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의결권을 빼앗기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을 키우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커야 한다.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권을 29 배를 준다. 29 배를 주기 때문에 김범수 사장이 기업을 아무리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집만 갖고 있으면 기업이 계속 커니까. 그래서 큰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뭐 우리가 많이 유명한 복셔 해스웨이 같은 주당 거의 10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우리 요새 투자의 기재라고 그러죠. 그 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그 사람의 경우는 뭐 아무런 지배 구조에 걱정 없이 기업을 키우고 거의 거느린 회사가 100 개가 넘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한국처럼 재벌이다 뭐다 얘기 안 합니다. 참, 그냥 어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대기업.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업관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 상장했거든요.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 상장은 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뉴욕 증시 상장을 한 거예요. 알리바바가 굉장히 자꾸 커지는데 나중에 커져 가지고 마윈이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지분을 투자받죠. 뭐 손정희에 투자하고 뭐 손정희도 여기 투자해 돈 엄청 벌었다는데 손정희가 투자하고 뭐 이러면 자꾸 손정희 지분이 자꾸 커지고 또 다른 사람도 투자받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창업주의 지분이 너무 적어져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알리바바도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한 다음에 엄청 커진 거예요. 아무런 경영권에 이 염려가 없이 기업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 왜 국내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안 되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그다음에 국민들 뭐 일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내가 기업에 일을 하면서 내가 삼성전자에 내 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는 묘한 모순들, 강남 좌파라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하도 이 문제가 커지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의료권을 도입하자,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 이커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규제가 많습니다. 뭐 여러 규제들이 많아요. 플랫폼 규제법 등등 많이 나와 가지고 그냥 플랫폼이 크면은 그냥 무슨 규제부터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상생법, 이익을 나누어 가지라는 등 뭐 혹은 더 크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규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위의 독과점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국에서 독점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공정위라고 하는 독과점 규제의 잣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인제 그런 빅테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틈새에 작은 플랫폼 기업들도 엄청 등장하고 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 핀터레스트, 스냅 등 이런 작은
플랫폼 기업들. 뭐 쿠팡도 과거에는 한 몇 년 전엔 작은 플랫폼 기업이었겠죠. 플랫폼 이커머스였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 이 플랫폼 이젠 모바일 전성 시대, 한마디로 스마트폰 전성 시대죠. 인터넷이 언제 어디서나 손 안에서 인터넷이 되는 이 전성 시대에 작은 플랫폼 기업들이 뜨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클라라는 게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클럽하우스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이 클럽하우스가 뭐냐면 이제 음성 SNS예요. 음성으로 이제 서로 SNS 하는 건데, 이것이 미국에 많이 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간단히 소개드린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하이프 커넥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음성 SNS가 유럽 쪽에 하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약 한 239에서 1억 명이 사용하는데 2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 2조 원이 팔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북미 시장을 아직 공략을 못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의 인수자가 2조 원에 샀다고 그래요. 이도 천년인데, 정말 안상일 대표라고, 나이 40살의 안상일 대표가 2조 원에, 대단하죠. 40살에 한 10여 년 됐는데 2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뭘 하고, 미국에서 클럽하우스가 뜨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SNS, 지금 우리가 이제 카톡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 SNS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급변할 때는 그 추세를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많이 했던 무슨 SNS가 최근에 SNS, 우리나라 거의 SNS 다시 복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에 게임 회사들 몇 개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망한 이유가 다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하다가 모바일로 가는 추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LG가 모바일 폰 놓쳤다고 하는데, 바로 LG 모바일 폰도 바로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의 LG 폰이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SNS는 앞으로 SNS는 음성 SNS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듣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안상일 대표라는 사람이 하이퍼 커넥트를 가지고 2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클럽하우스가 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산업의 변화, 급속도로 변해가는 산업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놓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반도체 공장,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었죠.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근데 가장 미국과 한국, 미국은 이게 인텔이 가장 반도체 매출이 큰 것은, 인텔은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TSMC, 대만 TSMC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인데요. TSMC는 주로 이제 파운드리를 하는 거죠. 삼성은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 거죠. 파운드리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TSMC의 비율에 적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또 다른 반도체도 하고 설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인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인데 울지를 못하는, 각 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도와주기를 그렇게 러브콜을 하는데도 웃지 못한다.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에 난처한 입장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미중 간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정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하면은 삼성 자체가 양쪽으로부터 공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참 어중간하게 중국에도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있고, 미국에도 텍사스 오튼의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미국에도 반도체를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든이 강력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산이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 또 지으면은 또 중국에서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 러브콜이라는 것이 반갑지만 않는 러브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또 그냥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수감시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는 또 냉대를 하고 있고, 정말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건 안 끝난다. 간편식이나 혹은 홈 트레이닝, 마스크 등등 이런 것들은 10가지를
제시했군요.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간편식이군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성행했지만 코로나 끝난 뒤에도 바뀌지 않는 뉴노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드러난 것이 가장 큰 것이 이제 한 산업의 한 개만 살아남는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 시대는 시대가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한 산업의 한 개만 살아남는다. 근데 뭐 자동차에서는 현대기아차, 휴대폰 삼성전자, 항공은 대한항공 등등입니다. 앞으로 글로벌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 시대인데 네트워크 시대는 외부 경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외부 경제 효과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업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예컨대 SNS를 한다. 그러면 카톡을 다 쓴다. 카톡이 많기 때문에 카톡 편리해서 카톡을 쓰는데 만약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케이톡이라는 게 나왔다. 근데 케이톡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케이톡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경제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대, 앞으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경제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 공정위는 그렇게 되면 독점이다 그래서 자꾸 독과점이다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죠. 추세가 안 맞아. 그래서 일각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에도 따라잡고 이런 기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유럽의 휴대폰이 다 몰락했죠.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했죠. 이런 것처럼 국가의 기둥산업도 삐끗하면 링 밖으로 퇴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부품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품사도 슈퍼을 부품사가 돼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공지능 인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인공지능 인재가 1만 명이 부족한데 영국은 코딩을 초등학생부터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나온 사람이 구글에 인공지능을 설계한 하사비스란 영국인이 딥러닝을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구글에 인수합병되면서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는 그런 수학, 과학, 영재 교육 인정지를 도입해서 누구나 온라인을 갖다가 AI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거의 수학으로 다 돼 있어요. 수학으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수학으로 돼 있거든요. 블록체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에 무슨 뭐 암호화폐 거래할 때 뭐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런 것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 이게 다 수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포자가 너무 많습니다. 수학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40만 명, 50만 명이 돼요. 매년 나옵니다.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거 조금 이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중에 나오겠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런 데 비해서 최근에 여기 안 들어갔네.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 혁신학교는 문제가 있다. 혁신학교 학력을 저하시킨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교육감이 얼마나 혁신학교를 주장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매도 혁신학교 226개고 전국으로 1942개가 있는데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서울교육청 용역 싱크탱크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좌파 교육감들은 자꾸 혁신학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 LG와 SK의 그 배터리 전쟁인데요. 결국은 이게 2017년부터 제기된 건데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SK가 LG의 인재를 한 100여 명 인재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LG는 세계 넘버 2, 중국에 이어서 세계 넘버 2의 배터리 회사고요. SK도 세계적으로 한 4, 5위권에 들어가는 배터리 회사인데 이 배터리 회사가 문제는 이제 이것이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공장이 있어서 미국 조지아주에 SK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판결이 난 것이 SK를 10년간 미국에 SK 배터리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으니까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 근데 이런 ITC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ITC 결정을 무효한 사례는 역대 5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아주 주지사 입장에는 조지아에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합의를 해야죠. 그동안 SK가 인력을 유출해 가고 하면서 기술을 유출해 가고 하면서 LG 입힌 피해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가 쉽게 될 것인가? 안 하면 SK가 10년 금지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합의금 수용이 쉬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215조 미국 배터리 시장을 잃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도가, 지금 조선의 빅3 수준은 계속 행진이 잘 되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일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거 지난번에 16년에 체결된 한중 FTA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중 FTA에서 중저기술 시장을 개방해 버렸기 때문에 이 중소형 조선업이 업은 다 중저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싸고 우리나라에 별 멀지도 않는 중국으로 다 수주가 몰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선박의 수리도 우리나라 배도 중국 가서 수리를 해 온다고 합니다. 예. 참 이게 큰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빅3는 이제 고기술 선박을 내기 때문에 수주가 되지만은 중소형 업체는 일감이 없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한중 FTA 간에는 어떻게 뭐 문제가 있는 걸 수정하자 소리도 못 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저기를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수평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선을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도중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코스피 3000선과 기업 경기가 너무 갭이 클 때는 자연적으로 어느 쪽이 이익을 많이 남기나 하는 거, 이런 것에 가치주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익이 많이 남기는 거. 이제 드디어 올해 실적이 좋아서 상승 동력이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쭉 소개가 돼 있군요. 아무래도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 이런 것도 소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역시 디스플레이 금융 반도체가 이렇게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좋다는 소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익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익 대비 싼 종목, 이익을 대비해서 너무 싼 종목, 이익에 비해서 포가 너무 작은 거,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종목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 쪽을 보면은, 암호화폐 잭도시 스위트가 암호화폐 500개, 260억 상당을 기부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인도의 비트코인 개발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모건 스탠리도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랑스에서 와인 회사가, 아주 큰 보르도에 있는 와인 업체가 비트코인이라 비롯해서 여러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등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이 약 5,200만 원,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1,900만 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이제 2월 15일 아침 2월 15일 아침 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신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 관련 기사가 너무 요즘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요약해서,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정돈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가급적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